이번 주 시사톡톡에서는 대구판 돌려차기 감형을 둘러싼 논란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송경인 대구 여성의 전화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수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는 이 사건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김은혜 기자가 정리한 관련 리포트 먼저 보시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지난해 5월 13일 밤 대구시 북구에 있는 한 건물 안입니다. 한 여성 뒤로 배달 복장을 한 남성이 뒤따르다 지나칩니다. 이 여성이 열고 들어간 현관문이 닫히기 전 지나쳤던 배달 복장을 한 남성이 되돌아와 따라 들어갑니다. 배달 복장을 한 20대 남성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동맥 파열 등 중상을 당했고 잠시 후 도착한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도 제지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범죄를 저지르려 한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범행 직후 범인은 달아났지만 자신이 타고 다닌 오토바이 번호를 뒤쫓은 경찰에 3시간 만에 붙잡혔고 강간 등 살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많은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무기징역형이 아닌 유기징역형으로 선고할 수 있는 최장기 상한선입니다. 재판부는 참혹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피해자들이 심각하고 치유가 힘든 피해를 겪게 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미수범죄에 해당하여 최장 5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안에서 범위 내에서 가능한 가장 무거운 형을 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남자친구에 대한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1억 원을 형사 공탁한 점, 유사 사건 양형 사례에 비춰 징역 50년은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40일 가까이 생사를 넘나들다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여전히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피해 남성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죠, 절대로. 만약에 그 사람이 나와도 민사를 걸어서 어떻게든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어야지. 일은 아예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손을 지금 제대로 못 써요. 국내 최장기 징역형이라는 이례적 선고가 여러 이유로 감형되면서 피해자는 물론 각계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다시 봐도 여러 가지 마음과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마음 불편한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거는 꼭 직시해야 되는 문제니까요. 한번 사건 자체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은 분들이 분노했지만 두 분은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시는 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송 대표 먼저 말씀 주실까요?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먼저 이렇게 또 이제 사건이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는 거에 대한 약간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힘든 점이 이제 주어질까 봐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는 이게 어떤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좀 우리 사회적인 문제이고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오게 됐는데요. 저를 포함한 주변의 많은 여성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실제 내가 언제라도 이런 피해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실제적인 공포, 두려움, 그러니까 분노를 넘어서 분노는 오히려 이런 사치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실제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저도 또한 마찬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피해자가 피해자 잘못이 아니고 피해자가 어떻게 예방할 수 없는 이러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스스로 자기의 일상을 통제하거나 긴장 속에서 살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순하게 우리 사회의 치안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에 더 겪어야 하는 다른 측면의 고통, 불안이 함께 고려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강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피해자 고통 너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지금도 영구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젊은 친구들의 삶이 너무 안타까운데 그 부분 넘어서 제가 조금 짚고 싶은 부분은 하나 있어요. 이게 사건 네이밍이 참 중요한데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네이밍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산에서의 돌려차기 사건이 먼저 일어났었다는 이유 외에는 아무것도 유사성이 없어요. 이 대구 사건은 훨씬 더 잔혹하고 흉기를 사용했고요. 영구장애를 남겼고 피해자가 2명이고 완전히 다른 범죄인데 그냥 이제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서 성범죄를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사건으로 묶일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대구판 돌려차기라 그러면 이제 원래 월주 사건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사건의 중대성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축소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은 좀 있습니다. 네, 차차 한 번씩 짚어보죠. 1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심 결과를 보면요,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을 했죠. 우리가 이제 잘 모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 법정 드라마가 하도 많아서 네. 구형을 하게 되면 보통 판사는 검찰 쪽에서는 이만큼 처벌해 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원래 구형량만큼 줄이지 않습니까? 구형 조금 줄여서 하는데 이번에는 훨씬 많이 재판부는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형량이냐면 국내 사법사상 최장기 유기징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1심 결과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니까 일단 객관적인 변호사로서의 어떤 법적인 판단 내용 먼저 듣고 네. 의미라든지 이런 건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저도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는 50년형도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두 사람의 인생을 망친 대가로는. 그런데 법조인으로서 사실 이제 있는 그대로 저는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날 그 판결 소식을 들었을 때 같이 있던 동료들, 법조인 동료들이 동시에 너무 놀랐어요. 이런 반응을 다 보였거든요. 이유가 일단 구형보다 늘어난 것도 당연히 놀라운 일이지만은 그 강간살인 미수죄에서 이렇게 50년형 선고된 사례가 없어요. 없고 아까 VCR 잠깐 나왔지만은 할 수 있는 한 지금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지금 선고한 것이거든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어서 그래서 저희 이제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처음 이 소식 들었을 때 혹시 피고인이 법정에서 재판장을 모욕했나, 혹은 피해자를 조롱했나, 혹은 뭐 변호인하고 판사님하고 싸웠나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너무 이례적인 사건이어서 근데 그런 배경들은 사실 이제 뒤에 제가 알아봤을 때는 그런 것은 없고 당시 재판장이 어쨌든 이 개인적인 이 사건에 대한 소신껏 기존의 어떤 사례와 이런 것에 구속되지 않고 나는 이렇게 본다라고 용기 있게 판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지금 여담처럼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변호사나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대들지 않은 한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의 뒤집어진 형량을 선고했기 때문에 놀랐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변호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놀랐겠지만 우리 송 대표 같은 분은 전혀 다른 측면에서 놀람 그다음에 평가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1심 판결문을 이제 봤어요. 봤는데 정말 재판부의 고심과 고뇌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판결문 안에서는 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50년이라는 건 되게 이례적인 판결인 거죠. 그게 대해서 저희는 되게 환영하는 입장이고 정말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 하지만 늘 저희는 현장에서 여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이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이 낮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정말 뭔가 제대로 판결을 하셨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재판부가 판례 그리고 현재 이제 양형 기준 뭐 이런 데 되게 매여서 판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서서 판결을 했다는 점에서 되게 이례적인 환영할 만한 판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판결문을 보시고 난 뒤에 드신 생각이 이 판결은 의미가 있고 이런 판결이라고 받아들이시고 평가하셨는데 2심을 보면 최근에 있었던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정확하게 반토막은 아니지만요. 반토막 가까이 났습니다. 1심 판결 50년이었는데 2심 판결이 27년으로 대폭 감형이 됐습니다. 네. 강 변호사 보시기에 이건 왜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이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다양한 방송에서 항소심 전망을 많이 이제 질문을 받았었어요. 근데 질문 받을 때마다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것이 항소심 가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도 아마 대폭 감형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주요한 이유는 뭐 이 사람이 뭐 변론을 잘하거나 뭐 피해 회복을 하거나 합의를 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도 1심에서 형이 너무 이례적이기 때문에 아마도 고등법원으로 가면은 선례 구속된 판결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봤던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27년이라는 형이 너무 불만족스럽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불만이겠지만은 사실 이제 30년 구형한 사안에서 27년 선고한 것은 굉장한 중형 선고입니다. 이제 현행 법 체계 안에서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은 판결문에 아까 VCR에도 나왔지만은 뭐 남성분에 대한 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도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다라거나 뭐 수사 과정에서부터 범죄를 시인했다거나 뭐 형사 공탁이 1억 원 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판결문에 너무 집착하지는 않아야 될 것이 이게 감형의 명분이거든요. 감형의 명분이고 사실은 이제 형을 먼저 정해놓고 이제 구색을 맞추는 느낌으로 이제 넣는 거죠, 명분을.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목해야 될 게 유사 사건 양형 사례를 감안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 사건에서 이게 절대적으로 아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네. 봐요. 법조계 입장에서 보자면 관례에 따른 고등법원은 과도하게 나갔던 걸 정상화시키는 과정으로 볼 가능성도 크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시각이 있을 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선례 네. 기존에 나왔던 판결의 양형을 참고했다는 게 여러 이 기준의 절대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를 정말 분노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특히 이 감형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분노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분노의 이유 중에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여전히 오히려 힘들고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과 어려움이 나타나는 측면도 있는데 이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판시 이유로. 송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주변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피해자가 회복되는 건 당연히 회복되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사실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이제 지금 현재 여러 시스템 안에서는 영구적인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신체적인 이제 피해가 심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회복되어 가야 되는데 이게 미약하나마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게 감형의 사유가 된다는 거 이해할 수가 없고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피해자가 다 회복되면 무죄가 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 거죠. 네. 그래서 대단히 이제 정말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들이 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쨌든 일상을 좀 잘 회복하셔서 일상을 살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또한 또 우리 사회가 함께 우리가 같이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요 대목에서 네. 이제 법원의 생각을 조금 이제 헤아려 보면은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지만은요.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법원의 판사님들 처음에 초임 판사님들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이 판결하다 보면은 시민의 법강정에 가깝기 때문에 형이 굉장히 강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선배 판사님들로부터 약간 야단을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야단 취지냐면 그 사안 가지고 그렇게 처벌해 버리면 그보다 더한 사안이 너무 많은데 이건 얼마나 형을 높일 거냐.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식의 시각을 가지시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후유증이 미약하나마 호전된 것, 이 문구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제 화를 불러낼 수 있는 문구인데 이렇게 적은 이유를 헤아려 보면 판사님들이 한 달에 수백 건씩 판결하는 판단 중에는 전혀 회복이 안 된 사안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좀 낫다 이런 취지로 아마 적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감형된 거라고 딱 돼버리면 일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근데 이게 약간 흐름에 제가 방해될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이제 이 가정폭력 안에서 이제 저희는 정당방위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의 어떤 판결문을 분석해서 보고서를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보고서를 쓰면서 제가 발견했던 게 뭐냐면 사실 가해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군지 여기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여성이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오늘 이 판결문, 2심 판결문에도 들어있지만 우발적이고 뭐 등등의 사유가 있어서 이게 형량이 줄어드는 반면 여성이 가해자이고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형량이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정말 2배 정도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정말 법이라는 게 여성들에게 정말 되게 평등하지 않은 거죠. 제가 만나는 여성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이 내 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여성폭력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게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건 되게 중요한 판결이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도 그렇지만 또 감형 사유 판단 거 또 다른 하나도 아마 찾아낸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 찾아냈겠죠.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근거가 될 것 같아요. 가해자가 반성문 118회를 제출했다. 이게 감형 이유가 될 수 있나요? 근데 제가 실무적으로 변호 일을 하면서
반성문이라는 것이 그다지 효과가 없습니다. 그다지. 예, 이렇게 항소를 수도 없이 해본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근데 이제 감형 이유를 적을 때는 이제 그야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보니까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것인데 1심에서 반성문을 안 냈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2심에서는 반성문을 뭐 100회를 냈든 뭐 한 번을 냈든 냈거든요. 이게 차이는 있잖아요. 그게 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변론으로 하고 이렇게 사정 변경이 있으면 적어야 됩니다, 판결문에. 그래서 적시를 한 거긴 한데, 근데 제가 이제 좀 깊게 봐야 될 것이 이 죄를 인정하느냐 반성하느냐 여부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 법정에서 양형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기는 해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공판의 첫 절차가 뭐냐면은 죄를 인정하느냐부터 물어보거든요. 주소 물어보고 생년월일 물어보고 죄를 인정하느냐, 이게 첫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야말로 이제 가장 중요한 관문처럼 여겨지는데 이것 자체가 잘못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돼야만이 반성을 유도할 수가 있고 피해 회복을 유도할 수도 있는 순기능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반성하든지 안 하든지 만약에 형이 같다, 결과만 놓고 판결한다 이래버리면 범죄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믿져야 본전인데 무조건 부인하자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 회복은 더 요원해지는 거고 2차 가해, 3차 가해는 더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 자체는 괜찮은데 문제는 그 반성의 진지함을 어떻게 판단하냐, 이 문제인 거죠. 진짜 반성하는 게 맞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반성문을 100회 넘게 내면은 진지한 반성이고 한두 번 내면은 뭐 별로 그렇게 반성 안 하는 건가.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런 문제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법정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말로 하는 반성, 이건 피해자한테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부한테 반성하는 것보다 피해자에게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 진정성을 어떻게 보냐면 피해 회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봐요.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금전적으로 치료비라든지 위자료를 준 적이 있느냐. 줬다면 진지한 반성이고 주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면 별로 안 진지한 반성이고 이 정도의 판단 기준에 머물러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원으로서는 이런 행위도 반성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한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피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 조문, 판결문 읽고 난 뒤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반성조차 내지 않는 건 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사건에 대한 진지한 정말 뉘우침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이런 반성문이 과연 그것이 반성했다고 할 수 있는지, 양형 기준에 왜 반영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게 뭐냐면 도망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발적으로.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배달원으로 가장을 해서 쫓아가 가지고 접근해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발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래도 우발성이 있다고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또 감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도 논란이 되는데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이 우발성 있는 범죄라고 본 부분은 남성분에 대한 범죄 부분이에요. 이제 그 여성분에 대한 그 성범죄는 지극히 계획적이었고 법원도 그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전에 검색을 다 하고 갔고 그 성범죄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징후들을 이미 노출한 채로 갔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범죄인 거고 그야말로 이제 남성이 이제 남자친구죠. 그 당시 남자친구가 갑자기 그 원룸에 들어올 거라고는 아마 예상을 못했겠죠. 그래서 흉기도 그 여성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건데 남성이 우발적으로 들어오면서 몸싸움이 벌어지니까 그야말로 이제 수십 회 이제 가격행위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고 이제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이 부분은 불만스러운 것이 뭐 감형 요소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리한 차정으로 적어놓았다 뿐이지 아까 뭐 반성문도 그렇고 이게 이런 것들이 만약에 효과가 있었으면 아마 15년 정도 나왔을 거예요, 형이. 대폭 감형이 더 됐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지만 그 흉기를 미리 준비할 때는요. 내가 도주할 때에도 이 흉기를 사용할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행, 성범죄를 할 때 여성을 억압할 때도 쓰겠지만은 내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제지를 한다거나 이럴 때도 위협용으로 쓰겠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고 남자친구가 됐든 경비원이 됐든 뭐 지나가는 행인이 됐든 누군가가 찾아온다면 나는 이 위협을 하겠다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 남자친구가 왔다는 걸 몰랐다고 해서 이걸 우발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나?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불만스럽습니다. 네. 특히 제가 이거 이제 2심은 보도 자료를 제가 봤었는데 정말 피고인들에게 재판부가 주는 감형 이후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정말 남자친구가 갑자기 나타났다면 도망가는 게 그냥 일반적인 우리 심리상 누가 나타났으니 범행을 그만두고 도망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정말 이렇게 치명적인 이렇게 흉기를 들어서 치명적인 피해를 준 것 자체가 우발적이라 본다는 게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감형 사유 하나만 더 짚어보고 다음 얘기 해보죠. 근데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행위를 해야지 반성을 하고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 같은데 형사공탁 네. 1억 원을 했다는 것을 참작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형사공탁이 뭡니까? 형사 공탁, 이제 공탁은 맡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맡길 탁인데 공은 이제 공공의 영역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돈을 맡기는 걸 의미를 하고요. 우리가 보통 합의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범죄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치료비도 되고 뭐 위자료도 되고 일하지 못한 기간에 소득 감소도 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피해자가 당장 내가 손해배상을 받는 것보다 엄벌에 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 내릴 때는 그걸 이제 수령을 거부하는 거죠. 일체 나중에 일이다. 난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겠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돈을 받음으로써 감형되는 것은 싫다라고 거부하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에 이제 법원에나마 돈을 맡기면서 내가 진짜로 내가 어려운 사정에서도 돈을 빌려서라도 내가 돈을 마련해서 최대한 긁어 모았습니다. 판사님, 제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탁도 못하게 돼 있었어요. 원래는. 근데 최근 얼마 전에 이제 조금 법령이 바뀌면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일단 법원에 돈을 맡길 수는 있도록 지금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얼마나 감형 사례로 볼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공탁하면은 판사님이 좀 봐주시는가. 이건 지금까지도 모든 법조인들의 숙제고 저희 변호사한테도 항상 나오는 질문입니다. 네, 궁금한 게 뭐냐면 왜 바뀌었나요?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하여도 일단 법원에 돈을 맡긴 다음에 그것을 진지한 반성으로 볼지 안 볼지는 판사의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달라. 내가 공탁을 했지만 판사님께서 감형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다 안 된다 막지 말고 일단 돈은 맡기게 해주시고 판사님께서 판단할 기회는 달라. 요 주장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제도가 바뀐 건데 제가 이 사안에서 평가를 해보면은 구형 30년에서 27년으로 왜 또 3년이 깎여 있냐 이걸 판단할 때 아마 공탁이 제일 결정적 역할을 했을 거예요. 공탁 때문에 3년 정도 감형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현실적으로. 이거 외에는 사실상 지금 이 사안에서 이 사람이 선처받을 수 있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 송 대표님 보시기에는 제도 처음 바뀌었을 때도 알고 계셨죠? 네.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러니까 처음 제도가 바뀔 때부터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기도 한 거죠. 이게 감형의 사유가 될까 봐. 실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체감하기에는. 그래서 되게 문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제 그 피해자들이 공탁을 받는 케이스가 저희도 사건 중에서 한 100건 정도 사건이 있다면 저희 한 3건에 5건 정도는 지금 공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지금 되게 경제적으로 공공해지거나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받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되게 힘든 거예요. 내 사건이 이 정도 돈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내가 뭐 이 정도의 어떤 그 사람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 되게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뭐 요즘 최근에 판결에 보면은 이제 이 그 형사공탁을 하더라도 피해자 용서가 없으면 이게 감형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하신 판사님들이 계신 점은 되게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부터는 피해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토대로 범죄 발생을 하고 이 범죄로 인한 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먼저 정리된 내용 한번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사건을 대구판 돌려차기라고 부르는 건 앞서 부산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한 20대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으로부터 머리를 여러 차례 짓밟히고 실신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뇌손상이와 기억을 잃었고 한쪽 다리가 마비될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적처럼 다리 마비가 풀린 6월의 탄생석 진주를 이름으로 삼은 피해자는 1심 이후 12년 뒤에 저는 죽습니다 라는 글을 올려 공론화했습니다. 성범죄 정황을 밝혀내 강간 등 살인 미수로 죄명을 바꿨지만
결국 징역 20년이 확정되는 긴 과정에서 진주 씨는 범죄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한 경험자가 돼 가해자 그리고 사법 체계와 싸웠습니다. 출소하면 그 사람 50인데 저랑 나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진주 씨가 싸운 건 피고인에게 기울어진 법의 균형이었습니다. 가해자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성, 아동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 피해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받을 수 없었습니다. 수사 과정의 정보를 알지 못해 재판을 방청하고 알게 됐는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받지 못해 피고인에게 자신의 모습이 노출됐습니다. 가해자는 재판 자료 열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라 재판 자료를 보기 위해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보복 위협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답지 않다는 공격에도 여러 매체와 인터뷰하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고 책을 냈습니다. 이후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강력범죄 피해자의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재판 기록 열람이 원칙적으로 허가되고 열람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불복 절차를 통해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 제도도 살인과 강도 등 특정 강력 범죄로 확대 적용됩니다. 숨어야 하고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은 가해자고 전혀 피해자에게는 원인이 없다. 이거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왔고 그게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이 제한되는 점, 범죄자 신상 공개 기준, 부당한 양형 기준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톡톡 김은혜입니다. 네, 우리 김은혜 기자 정리한 내용 짧게 등장했습니다만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심에서는 12년이었는데 여기는 2심에서 감형이 아니고 오히려 형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겁니까? 가장 강력한 이유는요. 적용되는 법 조항이 아예 바뀌었습니다. 1심에서는 수사기관이 성범죄 목적이라는 것을 전혀 입증을 못하고 기소도 하지 않아서 일반 살인 미수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12년형이 나왔다가 항소심 처음부터도 그 범죄가 문제지도 않았고 항소심 도중에 피해자의 바지에서 가해자의 DNA가 나오면서 성범죄 입증을 보완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일반 살인 미수가 아니라 강간 살인 미수로 죄명이 바뀌면서 강간 살인죄는 우리 현행법상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수인 경우에는 감경을 대폭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죄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형이 대폭 올라갔다 그렇게 분석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대구 부산 사건, 대구 사건, 부산 사건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일면식이 없어요. 그냥 피해자 입장에서 그냥 집에 잘 가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집에 잘 가던 사람이 뜬금없이 일면식도 없는 자한테 이런 범죄를 당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단순히 두 사건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네. 이제 약간 네이밍 문제 저도 너무 공감하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뭐 묻지마 폭행 이런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작년에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이렇게 일면식이 없는 남성에 의한 이렇게 살해 사건, 여성 살해 사건을 분석했을 때 최소 88명 그러니까 11명이 살해되고 77명이 살해 위험, 살인 미수 사건으로 끝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범행 동기를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게 성폭력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갔다 이렇게 이제 응답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정말 그 젠더 폭력인 거죠. 그런데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사회가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별로 알지 못한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뭐 그런 논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가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 생긴 지 8주년 되는 해이거든요. 이미 8년 전에 우리 사회적으로 되게 문제가 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년이 지난 8년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사실은. 이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연달아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가 좀 고심해보고 사회가 함께 뭔가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자면
혼자 맞서가지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이신 이분은 자기 자신의 범죄 피해 사실, 그다음에 그동안 재판 과정, 수사 과정에 있었던 어려움,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 같아요. 강 변호사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분이 어떤 고통이 가장 심했고 네.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느껴지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성범죄 목적이 입증이 안 됐을 때 굉장히 속상해하셨어요. 어떤 상태로 발견됐다는 걸 보면 이건 성범죄 정황이 있다고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검사가 기소를 못했을까? 피해자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 기록을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수집된 증거가 뭔지, 그리고 저 가해자의 진술이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지 알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반박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반박할 기회가 지금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수사 기록을 열어볼 수가 없어요, 피해자는. 근데 가해자는요, 기소가 되면, 기소 전에는 안 됩니다만은 기소가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피고인의 방어권이라고 해서 수사 기록 전체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가해자는 증거 기록을 다 볼 수 있는데 피해자는 기록을 못 봐요. 그럼 피해자는 검사님만 봐야 되는 거예요. 검사님이 잘 조사해서 잘 반박해주고 가해자 주장을 잘 탄핵해주고 그러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참여권이 전혀 배제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쟁을 하게 되고 아까 VCR 나왔지만은 법안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는 있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 가해자에 대해서 피해 회복을 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민사소송 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합의를 안 한다면은. 근데 우리 법제가 정말 그 민사소송법이 안타깝게도 소장을 적을 때 원고, 나, 피고, 가해자 이렇게 적으면 원고, 피고, 인적사항을 다 적어야 해요. 그럼 내 인적사항을 적어야 하잖아요. 피고는 범죄자고 나는 내 피해자인데 내 주소와 생년월일 이런 것들을 적어서 법원이 접수하면 법원은 그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결국 범죄자가 피해자의 주소와 생년월일 인적사항을 알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분도 그 지금 2차 가해와 보복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유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다가 지금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해자가 구치소, 교도소에서 지금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줄줄줄 외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나 나가면 지금 탈옥해서 죽여버리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빨리 민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원고의 개인정보를 블라인드한 채로 소송이 송달될 수 있는 어떤 법제. 이게 옛날부터 사실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야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3년 뒤부터 지금 시행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저는 하여튼 지금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렸던 것을 이제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면 느끼실 텐데 검사에게 너무 많은 그 권한과 책임이 부여가 돼 있고 피해자는 검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검사가 안 움직여주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민원 놓고 진정 넣는 거 외에는 없다. 근데 민원 진정도 강제력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세금 내는 국민으로서 세금 내는 보람이 있다. 나를 참 국가가 보호해 주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까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다는 거죠. 피해자 말 들으면서 누구보다도 이 여성 단체 분들은 비슷한 경우를 많이 보셔가지고 분노가 더 심하실 것 같은데 짧게 한번 여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형사재판 소송, 형사소송 갔을 때 피해자가 이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점이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지점이 가장 문제적이어서 저희도 이제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뭐 정책이나 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일단 소송이 진행되면 피해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정보 격차가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가해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낸 탄원서를 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반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낸 반성문조차도 볼 수 없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도 알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고 있고 또 재판 과정에서도 사실 이제 뭐 분리나 이런 거를 한다고 하지만 특히 뭐 가림막 같은 거 약간 이렇게 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이 재판을 받을 때 되게 위축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전 충남 도지사 사건 같은 경우에 그 가림막 안에서 기침 이렇게 하는 게 피해자들이 그렇게 할 때마다 정의신문하면서 이렇게 움찔움찔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세심한 배려가 피해자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겠죠. 이번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오로지 검사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이런 현재 상황에서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서 이번에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잘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이 소송이 어떤 걸 시사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 모두 이제 수사기관 전체 책임을 물은 건데요. 그러니까 1심에서 성범죄 입증이 안 된 채로 기소된 거에 아주 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그 7분간의 그 사각지대에서의 영상이 지금 없잖아요. 근데 그 사각지대에서 이제 성범죄가 일어났을 것으로 지금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성범죄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피해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내내 나는 그날 이제 정신을 잃었고 해릭선 기억 상실이 있기 때문에 그 근처의 기억이 아예 삭제가 된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각지대가 있었는지 내가 들쳐매가 어딜 이동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수사기관에서 그런 7분간의 이동과 사각지대에서 잠시 머무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전혀 고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첫 공판 가가지고 재판정에서 그 영상을 처음 본 거예요, 피해자가. 이걸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알았더라면 저 순간에 아마 성범죄가 있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뭔가 의견 제시가 있을 수 있었는데 수사받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재판 가서야 처음 보게 되는 이 현실이 개탄스럽다. 그래서 이 부분 이런 것들을 주로 문제 삼아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겁니다. 네. 예. 이 소송이 이 여성단체에게는 시사하는 점이 꽤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걸 주로 주목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사건 지원하면서 하는 얘기가 경찰을 어떻게 만나는지, 검사를 누굴 만나는지, 재판부를 어떻게 만나는지에 따라서 사건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너무 이상한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제 그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아마 이제 수사기관이나 사법부가 좀 더 책임감 있게 좀 일을 좀 이제 해결하고 처리하는데 조금 책임감을 줄 수 있는 이렇게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피해자의 권리 확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또 변화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와중에 이 가해자가 부산 사건 네.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출소하면 피해자는 물론이고 이 재판한 판사, 검사 다 내가 보복하겠다. 네. 이 간이 참 크긴 큰 것 같습니다. 네.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고요. 예. 아예 공언하고 다닌다죠. 보도에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지금 기소까지 됐습니다. 네. 보복범죄로 또. 그래서 2차 피해, 후속 범죄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 가능한지 법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보복범죄를 처벌한 법 규정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법제도가 만들어진 지 이제 정부 수립하고 재헌국회가 형법을 만든 이후에 법 체계가 일단 첫 번째로 사형을 전제한 법제도거든요. 지금 우리 제도는 유기징역도 상한이 50년, 지금 늘어나서 50년이지 과거엔 더 적었습니다. 이런 체제인데 뭐 미국이나 우리 서구권 보면은 뭐 200 몇십 년, 100 몇십 년 이런 형을 보잖아요, 뉴스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일단은 사형 제도를 전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과거의 우리 법, 이제 지금 현행 법은. 그래서 과거 국회 인식은 그렇게 극악무도한 범죄라면은 사회에서 영구 격리를 한다면 죽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법제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형 제도가 있으면서도 운영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형 제도는 유명무실해진 상태에서 범죄자를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수 있는 방법은 징역형을 많이 선고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데 현행 이제 판사 이제 법을 집행하는 법원의 입장은 아직까지도 사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그 적은 유기징역형 그리고 국회의 인식도 그 법을 근본적으로 바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사형 제도를 만약에 폐지한다면은 현실에 맞게 지금 집행을 오랫동안 안 하고 있으니까 폐지한다면은 전반적으로 형이 다 높아져야 이게 이론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사형을 전제로 한 법제도는 그대로 두면서 사형만 없앤다? 그러면 이제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불안을 겪을 네, 수밖에 네. 없는 거죠. 네.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 제도가 갖고 있는 맹점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보완책을 짧게 말씀을 주셨는데 법으로 사법부 판결 나올 때마다 여성단체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시위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강력 처벌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여성단체가 원하는 그 강력 처벌의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최소한 1심이 2심에서 이렇게까지 되는 거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진짜 있죠. 저희가 그날 이 사건 판결 나는 날 저희가 사실은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법원 앞에서. 그게 뭐냐면 가정폭력으로 이혼했는데 거기도 살인 미수 사건이었어요.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이렇게 연구장애를 입힐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1심에서 5년이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도 기각되고. 그래서 너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강력 처벌 촉구였죠 그때도. 그래서 제대로 저는 이 말씀하신 데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기존의 법 체계 안에서라도 제대로 처벌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이게 보면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장래, 피고인의 지금 상황을 너무 고려한 판단을 너무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의 장래, 피해자의 지금 상황,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에 적합한 판결을 좀 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진짜 많습니다. 네. 강 변호사 보시기에는 지금 피해자들 일상 회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피해자들의 삶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 회복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법적으로 고려한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나요? 지금 정말 중요한 부분이요. 이 범죄자를 얼마나 처벌할지 문제도 저는 이제는 사고방식을 바꿔서 피해자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고 봐요. 과거에는요. 응보주의라 그래가지고 죄값만큼 처벌한다. 그래서 마치 법원이 무게저울로 이 죄값을 이제 무게를 재듯이 그래서 딱 그 무게만큼 처벌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 사람을 왜 징역 50년형을 선고해야 되느냐 이유를 대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말이 국가의 권위를 세운다, 뭐 죄값을 치른다 이 개념이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저 사람이 일찍 나오면 삶이 위태로울 테니까 재배의 우려가 있다면은 안 내보내는 게 맞고 이 사람이 정말 교도소에서 교화가 잘 돼서 새 사람이 돼가지고 전혀 범죄 가능성이 없어졌다면 나오는 게 맞다. 그런 관점에서 피해자 보호의 관점으로서 형을 정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부정기형 도입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법원이 선고를 내릴 때 징역 20년 딱 이렇게 단언을 내린 것이 아니라 징역 20년에서 무기징역 이렇게 가변적으로 형을 선고하는 거예요. 선고해 놓고 출소 무렵이 됐을 때 이 사람의 교정 성적이라든지 지금 현재 심리 상태, 사이코패스 점수 이런 것들 다 과학적으로 측정을 해서 내보내도 될 것 같으면 판사가 아까 선고했던 20년형으로 내보내고 근데 봤더니 뭐 피해자한테 보복 편지를 쓰니 수감자들한테 이상한 소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노출됐다. 그러면 내보내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죄값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형을 이렇게 좀 가변적으로 추후에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도록 지금 판사님이 정확하게 저울 재듯이 하지 말자. 이거는 사실 우리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체계이긴 한데 지금은 이제 묻지마 범죄라고 하죠.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는 전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죄들 없는 범죄들이 많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불안한 사회에서 사는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는 법체계의 근본적 변화, 70년, 80년 됐던 그 법체계를 바꾸는 것도 국회에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한번 고민할 때가 됐다 생각이 듭니다. 네. 범죄 피해자들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대하실 텐데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 범죄 피해자들을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또는 주변에서 어떤 일상 회복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지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국가가 또 해줘야 되고 어떤 여러 영역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법원을 비난하는 것도 검찰을 비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은 이 지점일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근데 일단은 그 재판부나 뭐 사법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제 변호사님 말씀에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되게 공감을 하면서 또 이게 보호 차원도 있지만 피해자들이 이제 내 잘못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이제 공권력으로부터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게 이제 그런 안도감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또 피해 회복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대로 처벌하는 거는 여전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엄벌주의나 뭐 강력한 처벌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사회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회복을 위해서 뭐 상담소나 저희 같은 기관에서 이제 미약하나마 제도적인 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료 지원이나 상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부산 사건 피해자도 얘기했지만 피해자 다움에 대한 요구 그리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시선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안 가지는 거 그 주변 사람들이 특히 모든 우리가 피해자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정말 사회적 감수성의 문제인데 이것들이 같이 올라가야지만
피해 회복에 정말 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피해 회복 관련해서 하나만 제가 네네. 못 짚은 게 있어가지고 정말 지적돼야 될 좀 시급한 과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까 그 합의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엄벌에 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피해 회복을 당장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합의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당장 우리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남성분 같은 경우는 치료비가 몇 천만 원이 지금 소요가 됐어요. 당장 병원비를 내야 해요. 근데 지금 소송도 합의도 요원하다면 이거 어떡합니까 피해자들? 그럼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헌법 규정에 범죄 피해 구조를 하도록 돼 있어요. 국가의 기금을 마련해서. 그래서 지금 현행 제도가 그 범죄자들이 내는 벌금 있지 않습니까? 그 벌금으로 기금을 만듭니다. 그 기금 가지고 치료비라든지 뭐 일정 기간 지원비를 이제 주도록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국회와 정부가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턱없이 지원되는 문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승인되는 건수도 너무 적고요. 한 1년에 뭐 1,500만 원, 2천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이 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연구장이 이분 분 입장 지금 일도 못하고 있는 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지고 나중에 범죄자에게 구상 청구하는 그 시스템을 내실 있게 마련하는 것이 1번 과제다. 그런 네.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면 과제 정책적으로 꼭 추진해야 되는 목표 지점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송경인 대구 여성의 전화 대표, 강수영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라고 불리는 이 사건의 판결 내용도 들어보고 우리 사회가 뭘 고민해야 되는지 두 분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